안녕하세요. 나만 알기 아쉬운 딥러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백지호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 스터디를 주 1회씩 5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스터디를 제가 동아리에서 하는 거라 이 동아리 스터디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튜브로 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터디 자료는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 설명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그냥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약간 그 자료의 뭐 제목이나 좀 디테일이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주차 이번 주에는 강의 소개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일단 강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스터디는 이렇게 5주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5주차가 끝난 이후에는 페이지 2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심화된 부분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단 처음 이 페이지 1에 보자면 일단 이번 주 1주차에는 인공지능이 뭔지 소개하고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간단하게 다룰 것이고요. 이 수학은 이제 아주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정말 쉽게 그냥 기본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 자료 링크에 독학하기 좋은 자료들을 모아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주차랑 3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 실습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 머신러닝을 배울 건데 이 선형 회귀와 선형 분류라고 하는 머신러닝의 아주 대표적인 두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이 머신러닝의 기초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와 5주차에서 본격적으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페이지 2라고 하는 시즌 2 여기서부터는 딥러닝 기술 중에도 막 특정 분야에 좀 최적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CNN, 뭐 RNN 이런 신경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의 역사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중요하게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딥러닝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뭐와 뭐를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뜨고 있는가,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 딥러닝과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들과 마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 세 가지 단어일 거라 생각해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ML이라고도 하고요. 딥러닝, DL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제일 많이 보실 건데 먼저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공적으로 구현된 지능이나 지성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란 건 이제 이 인간의 뇌에 있는 기능을 일부라도 차용해 왔으면 그걸 다 인공지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뭐 막 바둑을 두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알파고를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거는 이 사람의 뇌에서 수많은 기능 중에 그 바둑을 하는 기능을 모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화면을 인식하고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요. 기술들이. 그런 기술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 막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 건 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그 눈에 있는 시각적인 기능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AI 인공지능이 가장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데 컴퓨터에 뭔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 입력에 대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 해결. 근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코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if문이란 걸 이용해서요. 만약에 입력이 어떤 거면은 이러이러한 처리를 해라. 만약에 입력이 이런 거가 아니면은 else, if else 뭐 이런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계한테 그냥 데이터를 줘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상에는 여기 있는데 머신러닝에 딥러닝이 하나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머신러닝의 일종인데요, 딥러닝도. 이 머신러닝에는 뭐 FVM이라던가 디시전 트리 같은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분야가 바로 딥러닝인데 요즘 AI 기술 뭐 이렇게 말하면은 거의 딥러닝을 지칭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도 했죠. 이 딥러닝이 뭐냐면은 머신러닝 중에도 심층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분야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분야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 좀 살펴볼 건데요. 인공지능 분야는 1940년에 좀 시작이 됩니다. 인공두뇌학,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이 분야를 이 월터 피치라는 이 사진 속에 계신 교수님이 만들어냅니다. 생물의 뇌에 있는 거를 좀 모사를 해서 수학적으로 이걸 구현을 해보자. 우리가 뭐 찍찍이 같은 거를 막 동물이나 뭐 뭐였죠? 뭐 도마뱀의 발바닥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동물들한테서 영감을 받은 발명품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뇌도 한번 그걸 모사를 해서 뇌같이 막 똑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 사이버네틱스의 좀 창시 이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이분이 퍼펙트론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동물 머릿속에 있는 뇌를 구성하는 이 뇌세포인 뉴런을 컴퓨터로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뉴런을 컴퓨터로 작동하는 걸 구현을 한 것이죠. 이게 1958년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기술을 보고 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뇌를 구성하는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뉴런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처럼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생각보다 이 성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사람의 뇌는 만들어 놨지만 뇌는 이렇게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놨지만 정작 이 뇌 안에다가 뭔가 학습을 시킬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학습을 시킬 방법도 없고. 이게 사람이 뇌만 있어도 그 안에 뭔가 지식이나 그런 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쓸 데가 없잖아요. 그냥 뇌는 그냥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된 거일 뿐이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뭔가를 학습시킬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가 또 없고 이 투자자들도 이때 이제 구현을 해냈으니까 막 투자를 하다가 아 학습 방법을 모르는구나 이러고 투자가 중단이 됩니다. 이 사건을 First AI Winter라고 합니다. 이 업계에 좀 겨울처럼 투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갓파더 오브 AI라고 딥러닝의 대부님, AI의 대부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 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진이 컬러죠? 보시다시피 꽤 최근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고요. 1986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30년 정도 흘렀는데 이때 드디어 이제 이분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란 거를 개발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킬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이제 그 비어있는 뇌에다 뭔가를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얀 르쿤이란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89년에 저 역전파와 그 옛날에 있던 신경망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합성분 기술을 적용한 그 이미지 인식 모델인 르넷을 공개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CNN이라고 하는 이 르넷이 CNN이었는데 이 CNN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이제 시즌 2 페이지 2에서 배울 거고요. 아무튼 이분도 이제 굉장히 머신러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 분인데 이분이 드디어 1989년에 실용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르넷을 시연한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 저 예한 교수님이 직접 올리신 겁니다. 이 젊은 시절의 예한 교수님이 보이죠? 카메라 아래다가 저 숫자가 써 있는 종이를 넣었습니다. 보시면 컴퓨터가 저 종이에 쓰인 숫자가 뭔지 인식을 하고 있죠?
이 기술이 왜 개발이 됐냐면 이 미국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 번호를 가지고 우편물을 분류하는데 이거를 글씨체가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숫자를 또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자니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그걸 자동화하는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폰으로 쓴 막 다양한 글씨체 숫자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게 마침내 그 미국 우편국에 보급이 됩니다. 실용적으로 활용된 유스 케이스가 나온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좀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해졌으니까 저런 실용적인 성공 사례들도 나오는구나 이럽니다. 근데 신경망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신경망은 이제 보통 뇌가 큰 동물이 머리가 좋듯이 신경망도 클수록 성능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뇌나 동물의 뇌를 크게 만들 순 없잖아요. 돈이 암만 많더라도. 그거는 그냥 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신경망은 이제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신경망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거는 오로지 좋은 컴퓨터, 그냥 돈만 있으면 됩니다. 신경망은 이렇게 쌓아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막 무질서한 그림을 상상하시다가 이렇게 막 좀 질서를 갖추면서 점차 이렇게 고차원적인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런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망이 커질수록 발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회로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어 이러고 이렇게 그리고 투자를 또 다시 많이 하기 시작하죠. 인공지능 교육이 끝난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또 그분들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고 논문을 갖고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한 참이니까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가 터집니다. 몇 개월 후에 이제 결과를 투자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론상 돼야 하는데 왠지 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연구비를 빼앗기고 투자가 멈추고 AI에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세컨드 AI 윈터라고 하는데 신경망의 학습은 가능해졌는데 왠지 모르게 신경망이 어느 정도 커지면 학습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좀 작은 신경망 모델, 뭐 그냥 숫자 정도 분류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막 좀 복잡한 이미지, 뭐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분류하기 위해서 큰 신경망을 만들고 그걸 똑같은 방법을 써봤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게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후원자들은 또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돈을 많이 썼다가 돈을 많이 날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망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인공지능 기술에서 아예 언급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요시아 벤지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바로 최근까지는 아무도 신경망을 주제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논문을 쓰게 하려고 손목이라도 비틀어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또 한동안 AI의 겨울이 지속되다가 2011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이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셔서 드디어 신경망을 학습시킬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또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2011년에는 사실 별다른 그런 막 반향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2012년에 이 대회가 열립니다. 이건 매년 열리는 대회였는데 특히 2012년에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작은 이미지 하나하나가 있죠. 이런 이미지 100만 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1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건데 1000개라 하면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 사진을 보고 얘가 뭐 동물이면은 뭐 무슨 동물인지 그런 거 뭐 물건이면 무슨 물건인지 이런 걸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분류를 해내죠. 근데 2011년도까지 컴퓨터로는 고작 75% 정도밖에 내지 못했고 그조차도 이 사람의 뇌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밥 좀 잘 먹고 이러면 되는데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먹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고작 저 정도 성능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저 요시아 벤지오라는 교수님이 그의 제자와 함께 참가를 합니다. 알렉스넷이라는 이 역사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로 참가를 해서 이미지넷에 이제 매년 참가하시던 고인물 학자분들을 10% 정확도로 격차로 찍어 누르고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미지넷 대회 이제 정확도를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2010년, 11년 이동안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고 딥러닝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75% 정확도가 최대였고 막 정확도가 안 나오면은 20%대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딥러닝 기술이 2012년에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아 벤지오님의 그 알렉스넷이라는 그 모델이 등장을 해서 처음 참가를 하는데 이 격차가 보이십니까? 이 머신러닝 기술은 이 끝까지 75%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 딥러닝으로 만든 알렉스넷은 갑자기 85%를 찍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초록색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이제 알렉스넷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모델들인데 계속 이렇게 이제 딥러닝을 적용하니까 정확도가 100% 가깝게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인정하긴 싫어도 신경망의 시대가 다시 왔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인데 처음에 나오신 그 힌튼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렇게 세 분과 또 막 어떻게 만나고 셋이서 이제 신경망의 길을 걸어 오신 겁니다. 세 분이서 이 딥러닝이란 용어도 창시를 하게 됐고요. 이 딥러닝이란 용어는 이제 퍼셉트론이 여러 개가 쌓여 있는 이런 깊은 모델을 만들어서 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딥러닝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리는데 쐐기를 박는 역할도 했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 양성에도 되게 많이 힘을 쓰셨는데, 이 나중에 배울 간 기술의 창시자인 이안 구펠로우와 이 렐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함수를 만든 이 페이비어 글로럿도 이 요시아 벤지오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렐로 함수는 바로 이제 4주차쯤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딥러닝의 시대가 왔는데 이 딥러닝의 대부들을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가치를 내세웁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보의 공유가 큰 힘을 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오픈 액세스와 프로그램의 오픈 소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먼저 원래까지 논문은 이제 대부분 다 논문을 쓰면은 그걸 학회 저널에 내고 돈을 내고 거기다 올린 다음에 그 저널을 사람들이 잡지를 구매하듯이 사가지고 그 논문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만큼은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러지 말자. 이래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논문을 무료로 올리게 됩니다. 이 X자가 이게 그 로마자인가 이래서 CHI로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작성한 논문들이 컴퓨터 공학 논문들, 특히 딥러닝 논문들이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장 어제 이제 뉴욕에서 작성된 논문을 제가 오늘 읽어보고 한국에서 구현해서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기 때문에 기술이 올라오면 그 위에 또 빨리 기술이 쌓여서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할 줄 모르는 그냥 수학자나 과학자, 물리학자, 뭐 아니면 비전공자 이런 분들도 이제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밑바닥부터 딥러닝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다 구현을 해놓은 이 라이브러리로 이 딥러닝을 만들고 실험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먼저 이 TF를 형성한 이 로고는 텐서플로우입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 구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에 나온 요슈아 벤지오가 아니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계신 곳이 구글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스북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페이스북 AI 리서치에도 얀 르쿤 교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아노가 이 몬테귤 대학교에서 만든 건데 여기는 역시 요시아 벤지오 교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AI의 대부님들이 각각 이렇게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만드셨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같이 좀 비전공자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아주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딥러닝을 배우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딥러닝에 좀 자세히 분류라던가 이런 걸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 학습입니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입력과 출력의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는데
보통 이제 회귀나 분류 같은 게 대부분의 태스크에 사실 지도학습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약간 이걸 IQ 테스트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IQ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그림의 쌍이 주어질 때 물음표에 알맞은 그림을 이거는 이제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주어지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이 주어지면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미지를 이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시킨 거구나 하는 규칙성을 찾아내는 문제죠. 딥러닝도 비슷합니다. 이제 x와 y 입력과 출력이 주어지고 이런 걸 여러 개 주어져서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규칙성을 찾아내게 합니다.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17도인 날 아이스크림이 10개 팔렸다. 그리고 19도인 날은 14개 팔렸다. 23도인 날은 18개 팔렸다. 21도일 때는 몇 개나 팔릴까? 이것도 이제 이 입력과 출력의 그 관계를 찾아내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 지도학습 방법에서는 이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를 출력하는 방향으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학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입력, 출력 쌍이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신경망이 입력된 값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미지의 특징을 좀 볼까요? 먼저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갈색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얼굴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이 동물은 역시 줄무늬가 있고 색깔은 약간 하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길쭉합니다. 목도 좀 길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딥러닝이 되어서 신경망은 이 줄무늬와 이 색깔과 얼굴의 모양 이 세 가지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얘가 호랑이라는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줄무늬가 있다는 것은 이 호랑이와 같지만 색깔과 이 얼굴 모양이 다르니 얼룩말이라고 올바르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제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도학습과 다르게 이 안일 P자를 써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답을 따로 알려주지 않고요. 그냥 입력 데이터나 아니면 그냥 출력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제대로 응용하는 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이것도 페이즈 2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 신경망이 비슷한 데이터들을 나름의 기준대로 뭐 분류하거나 군집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보고 뭔가 이제 얘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출력을 주지 않았으니까 얘네끼리 유사한 점이 있다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끼리 군집화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얘네 셋도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을 찾아서 좀 같은 애들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걸 좀 많이 응용한 분야가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신경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2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경망은 이제 얘네가 영장류라는 건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비슷한 건 압니다. 그리고 얘네가 고양이과란 건 모르지만 얘네가 뭔가 비슷한 애들이란 건 알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강화학습은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사건이 유명해가지고 알파고에 사용된 게 바로 강화학습이죠. 이런 강화학습은 이제 특히 이런 게임에 많이 응용이 되는데 게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모두 입력으로 주어줍니다. 출력에 대한 결과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이 특정 행동,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모두 신경망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뭐 게임이라고 치면 이동을 할 수 있고 상하 좌우로 아니면 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방패로 방어를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고 점수를 줍니다. 일단 처음엔 빵점으로 주고요. 이제 이 신경망이 알아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신경망이 뭐 아무런 키나 막 눌러보겠죠? 그러면 이 점수가 반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우연히 몬스터를 잡았어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신경망이 이제 그걸 보고 공격을 하면은 점수가 오르는구나. 근데 특정한 타이밍에 공격을 하고 특정한 타이밍에 이동을 하면 이 점수를 최대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배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딥러닝의 응용 분야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특히 이 중에도 제일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는 분야가 이 두 분야입니다.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이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딥러닝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쓰였던 분야고요. 연구가 많이 됐고, 이 자연어 처리는 원래는 이제 별다른 대단히 뛰어난 모델은 없었지만 신경망을 적용했더니 갑자기 성능이 올라서 이제 신경망 등장, 딥러닝 등장 이후로 조금 관심을 받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몇 가지 분야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인데요. 이제 이름 그대로 컴퓨터가 비전, 시야를 갖는다 이런 분야입니다. 컴퓨터가 이 카메라나 뭐 이미지로부터 정보를 읽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컴퓨터 비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뭐 사진이 뭔지 분류하거나 사진의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네모나게 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이제 응용 사례인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이미지의 해설을 생성해주는 AI입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 이미지에 대해서 A plate of food with a cup of coffee라는 설명을 생성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여기 한 접시의 음식과 한 컵의 커피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도 조금 융합이 된 적용 사례인데 자연어 처리를 좀 배우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거고요. 또 하나의 적용 사례인데 이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포즈, 추측, 뭐 추측 이런 뜻을 가진 분야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아이고. 자, 뭔가 쫄라맨 같은 게 춤을 추고 있죠. 이게 사실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 사람들의 자세를 추출한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이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이제 만약에 영화 산업이나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모션 캡처라는 걸 하게 되면은 막 온몸에다가 되게 불편한 센서를 착용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연기하는데 몰입도 안 되겠죠. 막 쫄쫄이 입고 하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막 점이 찍혀 있는 센서가 붙어 있는 쫄쫄이를 입는데 이런 건 이제 불편하고 물론 정확도는 높습니다만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적용이 되면은 저런 불편한 옷을 입고 몰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연기할 필요 없이 좀 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그러고 이제 몰입을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NLP라고 부르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는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뭐 영어나 한국어, 일본어 이런 게 있죠. 그걸 처리한다는 분야인데 NLU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인데 번역과 챗봇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 어제 배에 타서 배 먹었어. 이 단어의 경우 이 문장은 이제 단어의 뜻을 좀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이 타는 배죠. 반면 여기서 말하는 배는 먹는 배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거를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동사랑 연관을 지어서 문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원래 코딩으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성능도 잘 안 나오고 이제 이 딥러닝을 적용을 하면은 이걸 잘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보트 타는 배하고 먹는 배인 페어를 잘 구분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챗봇에서 뭐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해서 알맞은 결과를 찾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연어 처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적용사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란 분야인데요. 이 제너레이티브는 이제 생산적인이란 뜻이죠. 생산적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입니다. 뭐냐면은 슈퍼는 좀
높은, 고 이런 뜻이고 레졸루션은 해상도죠. 이러니 실제 이미지를 8 곱하기 8로 축소를 시킵니다. 되게 그러면은 원래 이미지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신경망이 원래 무슨 이미지였을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되게 놀랍게도 실제랑 비슷한 이미지를 상상을 해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 8 곱하기 8 이미지를 보고 얘가 원래 어떻게 생겼을지 좀 상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랑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할모나이제이션이라는 분야인데요. 하모니를 맞춰주는 분야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반 고흐의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에다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디스트로이어 함선을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둘이 굉장히 화풍 같은 게 안 어울리죠. 얘는 컴퓨터 CG고 이 바탕이 되는 이 그림은 유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화풍을 맞춰줍니다.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멋진 유화에다가 돌고래 사진인지 그림을 이걸 끼워 넣는데 잘 맞게끔 이렇게 섞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좀 터미네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꼭 저런 건 영화니까 그렇지 이제 인공지능은 창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인공지능들은 지금 창작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단 저보단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섞어놓은 응용 사례인데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거는 이 죽수라는 기업에서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 위에 카메라를 분석하는 화면이 있죠. 이거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응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컴퓨터 비전, 줄여서 CV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게 이미지가 사람인지 여기 있는 게 뭐 자동차인지 이거를 박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더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된 거를 합친 그런 화면일 겁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컴퓨터 비전 외에도 막 뭐 운전을 뭐 좌측으로 꺾을지 우측으로 꺾을지 이때 뭐 장애물이 오면 어떻게 피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파이다라고 하는 삼성에서 만든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는 AI인데요. 한번 일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죠. 화면이 복잡합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해놓고 좀 화면에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셀프 스트래티지 뭐 메인 어택 포지션, 세컨드 어택 포지션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상대 진영을 정찰해 가서 상대가 뭐 어떤 빌드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뭐 공장이라는 팩토리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팩토리를 지으면은 탱크가 나옵니다. 탱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스타필드라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지으면은 이제 우주선이 나옵니다. 비행선, 전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이걸 근데 어느 비율로 짓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추후 전략이 지상전 위주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우주선 위주의 공중전 전략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정찰에 가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쟤네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지상전이다, 공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빌드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enemy main build라고 해가지고 상대의 전략이 free factory다 하고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추론 기술로 했을 거고요. 뭐 회귀라던가 뭐 그런 분류 이런 걸로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상대가 무슨 전략을 구사하니까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지는 강화학습으로 아마 처리를 했을 걸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아래 보시면 미니맵이 뜨는데요. 이 미니맵은 이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기에 되게 중요한
정보를 담은 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팀이 정찰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면은 검은색으로 가려져서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군 기지가 보일 것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파이다복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 정찰한 그 정보를 토대로 이 미니맵이 원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거를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산적 모델을 기반으로 이걸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 기지가 여기 있는데 상대가 아까 전에 일꾼을 이 위쪽으로 보내는 걸 봤으니까 아마 여기에는 이제 자원 채취용 기지가 있을 것이고, 상대 원래 기지는 요만했는데 지금 발전을 했을 테니까 이만큼 커져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한다고 하네요. 이 정보도 이제 이 메인 전략을 구사하는 인공지능으로 전달이 돼서 추후 전략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걸 방상들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이 게임 AI를 만든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딥러닝의 적용 사례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럼 딥러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간에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한데, 컴퓨터 공학에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는 GI, GO라고 부르는 룰인데,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 같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종이접기로 치면은 이런 색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 데이터를 응용할 수 있는 수학적, 그 딥러닝, 프로그래밍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던가 뭐 딥러닝 이론들은 사실 얻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배우는 걸 귀찮아하고 좀 싫어하는데, 이 수학은 약간 색종이의 풀 같은 존재입니다. 가위로 열심히 색종이를 잘라도 풀이 없으면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이 데이터와 기술, 데이터와 데이터 이런 걸 융합시키는데 수학은 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얘네를 모두 합치면 이렇게 예쁜 종이접기와 같은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배울 것인데, 제가 약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분류는 이거는 과목 이름이고요. 이건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 아마 인공지능을 배우려면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다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다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입문을 하는 데는 그렇게 깊이는 필요 없고 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도 특히 이 벡터와 행렬과 행렬곱을 알려드릴 것이고, 미분의 의미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하고 이제 제가 밑줄을 안 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 주차를 나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다 쓰이니까 지금 배우는 거고, 얘네는 이제 나중에 배워도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나중으로 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고요. 먼저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수학을 안 배우고 딥러닝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은 정말 쥐약인데 어떡하죠? 어차피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이게 정말 팩트입니다. 계산을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암산을 잘하고 뭐 이런 게 좋을 순 있겠지만, 사실 계산기를 쓰면 되기 때문에 막 암산을 잘하는 사람과 암산을 못하는 사람의 그 연구적인 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문문 구현도 뚝딱 할 수 있는데 왜 수학이 필요하죠? 이건 약간 조금 배워보시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할 법한 질문인데, 제가 초보자일 때도, 물론 지금도 초보지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차피 라이브러리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뭐 논문도 따라 만들 수 있고 최신 기술들을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수학을 배워야 하는가? 이 밑바닥부터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공부를 마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책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고, 이제 내가 뭔가 이걸 응용해서 해보고자 할 때, 이때 버그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이걸 적용해보고자 할 때 수학을 알고 모르고가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이게 버그가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 메시지를 읽을 때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수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1주차 첫 번째 강의가 끝났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 30분 정도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배워볼 건데 이것도 좀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첫 주차라서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백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